저 판례 내용의 순서대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이 을이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기 20년간 점유해서 시효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완성 후 이때 이제 이 갑이 등기전 안 해주고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하면 이 사람이 쉽게 등기를 이전해 주겠냐고 말이야. 대부분 안 하겠죠. 그래서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등기 전 소유권 넘어갔죠. 그럼 일단은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을 주장을 못해요. 완성 후에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전 시점 이때 소유권 넘어가니까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새로이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야.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20년이 흘러갔다 그 이야기야. 물론 그동안은 얘도 얘한테 권리행사 전혀 안 했고 얘가 이 토지를 계속 점유를 해왔고 그러면 두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야.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시효가 완성. 등기 전 받았는데 또 20년이 흘러갔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런 거를 이제 2차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2차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얘한테 두 번째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말이야. 권리변동 시점 기준으로 또 20년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2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자주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판례 하나가 변경이 됐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이 병이라는 애가 자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다 그 이야기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얘가 다시 정액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15년이니까 권리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15년 지난 거예요.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저 15년째 이렇게 양도가 딱 됐어 이렇게. 그러다가 또 5년이 흘러갔어. 그래서 2차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이 됐다 그 말. 그러면 옛날 판례는 얘가 얘한테 현 등기 매너에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옛날 판례였는데 이에 관해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어. 이 판례가 엉터리라고. 그래서 대부분도 엉터리한 걸 인정을 하고 판례를 변경을 시켰어요. 왜 변경시켰느냐. 아까 이걸 집중 가르쳐줬어요. 1차 취득시효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가르쳐줬죠. 기억나나요? 중단사유가 아니니까 안정되지 양도된 경우는 취득시효를 현 등기 명의로 주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죠. 그 원리가 2차 취득시효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 판례는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됐다. 그럼 이게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그럼 5년이 흘러갔으니까 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완성된 등기면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해야죠. 근데 옛날 판례는 반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못된 걸 인정하고 판례를 변경시켰어. 그래서 지금은 2차 취득시효 경우도 1차 취득시효 원리가 똑같이 적용.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도 취득시효 뭐가 아니다? 중단사유가 아니다. 그러니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어서 5년이 흘러가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 그럼 완성 당시 등기면 얘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요게 또 최근은 집중 출제가 되고 있고 요 판례 변경했으니까. 따라 이게 그 뒤쪽 두 줄 있다고 말이야. 뒤쪽 두 줄 새로이 마지막 그 두 줄 따로 띄워놓은 거 앞에 판례에서 찾나요? 2차 점유시도가 개시돼서 그 취득시효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된 경우 찾나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 경우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 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야.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될 때 양도한 것도 중단사유가 아니니까 2차 취득 완성당 등기면 얘한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야. 거기에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목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외워서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않는 한은. 일단 이해 못하면 제끼라고 말이야. 제일 엉터리한 사람 이해도 못하면서 애운다고 별표 쳐놓은 사람들이야. 차라리 과감히 포기해본 게 나아. 학교하고 싶거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하면 쉽게 풀고 이해 못하면 못 푸니까. 그 다음 거기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도 두 번째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의 등기 맞췄다가 취득시효 완성과 소유자 소유권이 복귀했다. 찾았나요?
요 판례는 공짜로 주기해서 내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고. 지금 얘가 취득시효 완성이 딱 됐어요. 그래서 등기전을 안 해줘. 그래놓고 제3적 일단 빼돌려. 양도. 그럼 취득시효 주장 못 하겠죠? 근데 잠잠해지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다 돌아왔다 이야기야. 그럼 얘는 취득시효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요 이야기라고. 거기 그 판례. 주장할 수 있고.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이 복귀하면. 이유는 이자가 이제 양도하고 해서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 뭐 한다 하더라도 이자의 소유권, 이자등기 증여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자가 그 대신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자에 대한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로 빠져있겠죠. 근데 소유권이 돌아왔잖아. 그럼 이행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시효취득 당연히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이런 거는 공짜니까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판례는 중요한 게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고.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가르쳐 주었고 순서대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세 번째 1, 첫 번째 2, 두 번째 거 3, 요 순서대로.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그 밑에가 네 번째 판례. 여기 95년 그 3월 28자 판례인데 요 판례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데 3년 전에는 요 판례가 사례로 나왔는데 출제원도 이 판례를 오해를 해가지고 출제 잘못해서 모두 정답 처리한 사례인데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 판례에서 조심해야 할 건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갑이 또 소유자 시효가 또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전 받기 전에 소유자 아니죠.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설명했다 설명드리려고 제3적에 양도했다고. 명파했나요? 미등기 상태에 양도했다고. 그랬을 경우에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했었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 얘가 시효가 완성됐죠? 미등기에서 팔았어. 그럼 얘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냐? 등기는 이전 받아야 되니까. 요걸 묻는 판례인데 판례 뭐라고 됐냐 그러면 요지가 이렇게 됐다고. 얘는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하고 대신 얘가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원래는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갖겠죠. 얘는 얘한테 이렇게 매수했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얘한테 갖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양도인 을을 대위해서 얘한테 당신 나한테 말고 대위행사니까 얘한테 빨리 등기전을 세워 이렇게 대위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넘어오죠. 그럼 이전 등기 청구라 이야기지.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뭐 한다? 요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사례도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제 뭘 잘못해서 모두 정답 처리했다 버리냐 그러면 요 판례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판례를 묻는 것은 요거 묻는 거야. 거기 보면 하나 어디 갔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판례에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찾았나요? 요 구절을 핵심 구절로 유념해야 된다고 말이야. 요 판례는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뭐 한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냐 그러면 얘가 자기 자신의 시효 취득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누구 거기 마지막 거 앞한 게 읽어본 거 전 점유자 요 을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자기 취득시효 주장이니까 누구 거 주장한 거요? 얘 거. 요거는 얘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못 하는 것이고. 그 말 알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요 판례 요지는 얘가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누구 거? 얘 거. 전 점유자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못 한다. 요 얘기로. 얘 취득시효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판례 요지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사례 문제가 출제가 잘못되어서 모두 정답했는데 저번 주에 199조를 가르쳐 줬어. 이게 취득시효에서 엄청 중요한 이 조문을 요즘 계속 문다고 가르쳐 줬죠. 이게 뭐인가요? 199조가 외우기도 쉬워. 점유 승계에 관한 규정이죠. 점유 승계. 그러면 양도 받았다. 얘는 지금 20년 이상 점유를 했겠죠. 시효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내는 매수를 했다고. 내 시효 기간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지 않냐 말이야. 그래도 얘는 뭘 주장하면 돼?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점유 승계를 주장하면 시효가 완성이 되죠. 몇 조에 의해서? 199조에 의해서. 이 말 알아듣나요? 저번 주 가르쳐 줬잖아요. 조문까지. 전 점유와 점유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거 점유 승계를. 그럼 나는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얘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걸
승계 받으면 20년 넘게 점유한셈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의 독자적인 취득쇼가 완성이 돼. 그럼 자기 자신의 취득쇼를 주장해서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요걸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니까. 요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된다. 요 경우에 점유 승계를 주장하면 얘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럼 이 양수는 얘 것 말고 전 점유자 취득시 완성 효과 말고 누구 거? 자기 자신의 취득시를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는 얼마인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구별 처리해야 돼. 근데 이걸 구별 안 하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버렸다 말이야. 출제원이 판례를 오해를 가지고. 이 판례는 누구 거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취득시 말고 누구 거? 요거 얘 거. 전 점유자 취득시 요거. 요 판례 내용은. 근데 얘가 직접 취득시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199조를 적용시켜서 점유 승계를 주장해서 그러면 자기의 독자적인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 20 넘게 점유한셈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칼같이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구별 안 하고 내다 보니까 모두 정답이 돼서 사례 문제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3년 전에. 이 판례는 전 점유자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 이 단어를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 판례에서는. 그 말 알아들어요? 쉽게 말하면 얘 취득시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것 주장하면 그러지. 왜 얘가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취득시를. 그러지. 점유 승계 등기. 그저 199조가 조문이 시험에서 3년째 집중 나오고 있다니까. 점유권에서. 저번 주 가르쳐 드렸잖아. 몇 번. 얘도 들어줬고. 전 점유를 승계부터 주장하면 양수는 독자적인 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 왼쪽부터 우측까지 이 판례는 누구나 맞추라고 출제할 때 내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것만 유념해서 집에 가서 그 2개 판례가 이거는 공짜 문제 주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근데 얘가 등기전 안 해주고 대부분 등기전 안 해줘. 엿먹으라 그러고 팔아버려. 제3자에게. 그럼 일단 시효 취득 주장 뭐 한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마지막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야 돼. 의문이. 그러면 얘가 부호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얘한테 뭐 박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나한테 등기전 안 주고 팔아버렸으니까. 요 의문이 생기겠지.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 먼저 이제 얘가 지금 등기전을 안 해주고 얘한테 팔아버린 것이 1. 나에 대한 채무불량은 될 수 없는가. 이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전 아닌 것에 채무불량에 해당이 되면 채무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일단 집중 물어봐. 그래서 채무불량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 계약관계가 없어. 그 계약상은 채권, 계약이 있어야 채권 채무 생기잖아. 계약상은 채권 채무가 없잖아. 계약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계약으로부터 봤을 때는 채권 채무는 없기 때문에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량이 있을 수가 없잖아. 따라 채무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계약관계 없으면 이제 뭐 떠올려야 돼요? 가르쳐 들었잖아. 계약관계 없으면 불법행위. 총칙에서 다 배웠잖아. 불법행위 떠올리면 되죠? 그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가? 요걸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가지고 규칙사유가 있어야죠. 그걸 검토를 해야 돼. 따라서 이제 첫째, 이거 나누어서 이제 사고를 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다 말은. 얘가 등기 넘겨달라 청구하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면 알고서 처분했으니까 규칙사유가 있어.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근데 얘가 모르고서 처분한 경우도 있겠죠. 모르고서 규칙사유 없잖아. 그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 안 되니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한다. 이 경우는 얘 구제 방법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첫날 민법 첫날 이중매매를 공부를 했어요. 그때 좀 뭘 하나 가르쳐줬냐면 보통 이중매매의 경우는 제1의 행위도 매매고 두 번째 행위도 매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데 그때 이런 걸 가르쳐줬다고. 제1의 행위가 꼭 매매일 필요 없다고. 그래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돼.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요거는 두 사람 사이 매매한 적 없죠? 시효취득이죠? 근데도 이중매매 법리가 이 경우에 적용이 돼. 어떤 경우냐? 얘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처분하면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해. 대신 얘는 이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 하겠지만 얘가 하나가 있어요. 이 불법행위에 얘가 뭐한 사실이 있다? 이중매매 법리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 그런 거는 이 매매가 판사에 있어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시효취득이 가능해. 그래서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니라 시효취득임도 불구하고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 적용. 요게 그 마지막 구절에 쓰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빵점 맞는 거 진짜 공부 안 하고 여행수로 시험장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추라고. 그 두 개 판례가 요 내용이니까. 채무불량하고 불법행위는 다 알고 있잖아. 그걸 접목시켜서 해결하면 돼. 이중매매도 다 배웠고. 그 다음 우치 핵심 채권이 핵심이고 지나가고 필요 없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고. 뒤에 등기부 취득서에서 요건에서 선임무과실이 추가된다. 동그라미 평온경 선임무과실. 밑에 기억번 읽어볼 필요 없고. 밑으로 나서 니은번 판례 정리 다시 한번 하고. 저번 주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무과실 점유만 유일하게 추정이 안 되죠. 따라 점유자는 뭔만 입증하면 된다. 무과실 점유만. 다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잖아. 그 다음 선임 무과실 점유 개시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권리자인자가 요 등기는 무효 등기도 상관이 없다. 기억번의 첫 번째. 이때 뒷구절 1부동산 1용지 이것도 용어 고쳐야죠. 정의등기부 없어졌잖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등기 전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위배되지 않으면 등기가 된다. 찾나요?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풀어. 이거 시험에 많이 오는데 요 판례는 저 앞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변호가 건너뛰고 안 가르쳐줬어.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172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시험에 나오는 걸로 써졌어.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판례 찾나요? 거기 마지막 구절, 뒷구절 4칠판. 저번에 이 판례를 가르쳐줬다면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이제 배우면 되니까. 지금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이중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 등기가. 그러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선보존 등기 유효, 후 보존 등기 무효.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고 말이에요. 후 보존 등기 무효로 봐요. 그러면 이 후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이 후 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취득이 허용되는가? 이게 지금 묻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등기만 가지고 쓰면 되지 권리자 아닌 자가 이 등기 갖고 유효일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무효 등기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시효취득 하는 것이고. 그러면 후 보존 등기가 무효니까 요 이런 놈이 10년간 이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등기부 시효취득 요건 갖췄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야 되는데 무효 등기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판례 112호 뒷구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뒷구절에 후 등기가 무효로 된 데는 그 마지막 구절 뒤에 된 보존 등기나 이게 무효니까 이에 터잡으면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했나요? (230페이지) 요 갖고는 문제 못 풀고 172페이지 뒷구절처럼 시험에 나온다고. 그게 자꾸 시간 없어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172페이지로 기억하라고. 왜 그러면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 후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 시효취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후등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등기법상의 1부동산 1등기를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후등기를 무효로 보죠. 그런데 후등기에 의해서 등기부 시효취득을 허용을 해버리면 1부동산 1등기를 원칙에 위배가 돼버린 거야. 그잖아요. 그 원칙을 관철을 시키려면 후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취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써놔야 되는데 거기 238페이지에는 1부동산 1용지주에 위배되지 않은 등기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를 못 푼다. 그 말이 이래갖고는.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죠? 172페이지 그 뒷구절처럼 기억하라. 그 말이야. 얘는 화착을 이렇게 쓰는 건 몰라. 좀 그 판례 요지를 시험에서 뭘 중요해서 물어보고 그런 걸 좀 써놔야지.
판례를 인용을 하면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니인번 판례 등기 성경 다 집중. 그 착해주면 착해만 팔팔 하고 저 따라오라니까. 마음이 급해 지금. 그 체크했으면은 팔팔이 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거니까 체크했죠. 그 부분을. 그러면 등기 성경. 내 등기 성경은 여러분 다 보고 있으면 내가 뭔 설명을 하겠냐고. 마음은 급해 죽겠구만 지금. 요 등기 성경 허용되는가? 원래 등기부 시효치 때 가장 많이 우리 시험 출제된 판례가 요 등기 성경. 점유 성경가 뭔지는 알죠? 점유 성경에 관해서는 저번 주에 계속 지금 주직기지만 199조 조문이 있어.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나왔고 시험에. 근데 등기 성경가 허용되는가?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다고. 그래서 등기 성경 허용되는 이게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점유 성경가 허용되는 것처럼 등기 성경도 허용을 해주자. 해서 이제 등기부 시효치득에서 이 판례가 우리 중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과하게 출제됐단 말이야. 내용은 이런 거야. 점유 성경하고 똑같이 사고하는 거야. 갑이 원래 소유자. 얘가 소유자 아니면서 등기 가지고 있다. 자기 명의로는 3년간. 다시 양도가 돼서 병이 자기 명의로 5년간 등기. 정이 현재 점유자 현재 등기 명인 자기 명의로는 2년간. 이렇게. 그러면 현 등기 명의 정은 자기 명의로는 등기 2년밖에 없죠. 그럼 옛날 판례하면은 얘는 등기부 시효치를 모았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점유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 승계도 허용을 하자는 거야. 똑같은 공시 방법은 등기나 점유나 공시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배운 지식 그대로 동원하면 돼. 나는 2년 등기 가지고 있지만 전 등기 명인 의뢰 등기 기간 몇 년? 3년. 내가 승계받고 얘 건 몇 년? 5년. 승계받고 내 것까지 토탈 몇 년? 10년 이렇게 된다면 점유승계 똑같이. 이게 등기 승계라 그래. 그러면 얘는 바뀐 판례하면 옛날 같으면 시효취득 못했지만 바뀐 판례하면 등기부 시효취득 허용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등기 명의는 자기 명의로만 10년간 등기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누구까지 포함해서 제일 밑에 줄에 쓰였잖아. 전 점유자의 등기까지 포함해서 몇 년간 등기 가지고 있으면 된다. 10년간. 제일 밑에 써놨잖아.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 효과에서 그 밑에 판례 하나. 여기에 저번에 물권법 들어오자마자 가르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 그때 뭘 했냐. 등기의 불법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전속 요건 아니다. 그렇게 들었죠. 거기 판례 첫 줄에도 씌었잖아. 나와있죠. 따라서 요거 묻는 거예요. 등기부 시효취득에서 얘가 시효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등기를 불법 말소를 시켜버렸어. 그럼 얘가 취득했던 소유권을 소멸하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등기란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 전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든가 또는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점유자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뭐 하는 거 아니다.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야. 하도 물어봐 요즘에. 등기부 시효취득 물어봐. 옛날에는 등기의 성경대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요 판례를 많이 물어보고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전문이나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시험에 독자적인 문제로 낸 적은 없고 한 10여 년 전인가 지문 한 개다가 동산의 그 시효취득을 지문에다 넣어놨는데 그때도 출제로 또 잘못한 경우도 있었어. 여러분 시험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중개사 미흡시험에는. 동산은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아까 서울대가 그렇게 좀 동산의 시효취득은 선의취득 제도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법상 별다른 역할도 못하고 낼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따라서 거의 낼 일 없으니까 가는 길에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가로친 3번 다시 체크 딱 하고 뭐 체크해야 돼요? 가로친 3번 소유의사 그거 속지 않더라가 서울대 신신당부했으니까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소유의사 필요 없다고 그런 것 좀 틀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 취득시효 중단적인 아까 다 가르쳐줬으니까 우측에 판례나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이 무주물 선제 있으면서 매장 발견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쭉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부하보나 가군도 마찬가지 쭉쭉 읽어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남을 때. 그런 다음에 246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부합만 집중 살펴보자 한번. 요거 하나만 시험에 나와.
먼저 부합은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부합 그래요.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개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복구시켜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소유로 하자 그 말이에요. 합쳐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잃은 자한테는 그 손실을 보상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부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소유자를 다루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 물건이 됐을 때 합성물, 합쳐진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 이런 걸 따지고자 한단 말이야. 먼저 부동산에 대한 부합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책은 지금 두서없이 써졌고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교해서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먼저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땅 나누라고 말이야.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부합하는 물건은 뭐가 있고, 건물에 대한 부합은 뭐가 있는가? 이거 부합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둘로 나눠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이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놈이 뭘 덧붙인다. 이게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부합 문제예요. 덧붙이는 게 뭐가 있나요? 기초인문과정부터 가르쳐줬어. 정착물 떠올리면 돼. 각종 정착물 있겠죠? 정착물은 뭐가 있나요? 건물 있죠? 그 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수목의 집단 있죠? 그 다음 저 앞에 나왔지만 뒤에 소유권 부합에서 비합시다 건너뛴 게 하나 있었어. 물건부터 첫날에 농작물 있었죠? 물어보는 내가 속 없으니까 농작물.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돼. 그러면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지금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고를 하라고. 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있다. 나누고. 왜? 부합 원리가 달라 이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부합하는 물건은 뭐가 있느냐? 내용. 갑의 토지. 을라는 여기다 뭘 덧붙여서 한 개의 물건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정착물. 이렇게. 정착물은 뭐가 있다? 건물. 쭉쭉. 그 다음에 첫 번째. 갑의 토지에다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건물과 토지가 합쳐지는가? 요거 묻는단 말이야.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 부동산이죠.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될 일이 없고 누구 소유다? 건물은 누구 소유? 합쳐지는 거 아니니까 을 소유가 되고. 그래서 사례 문제 맨날 물어보는 거. 갑의 토지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이 건물이 얘 거니까 부합이 안 되니까 토지 합쳐지는 거 아니고 합쳐지면 한 개가 돼버려. 그러면 건물도 얘 거가 된다. 그런 논리야. 근데 건물은 독립부동산이니까 토지 합쳐지는 거 아니잖아. 부합이 안 돼. 누구 거다? 을. 그러니까 갑은 그 다음에 뭐 한다? 내 땅이다.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맨날 물어봐. 이 말 알아듣겠죠? 알아들으면 빨리빨리 알아듣는 표정. 바쁘니까.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또 똑같이 해보세요. 이 을이 갑의 토지에다가 뭐 했다? 나무 심었다. 이렇게. 나무가 토지 합쳐지는가? 그거 묻는 거야. 부합이 되는가? 그럼 뭐 따지면 돼? 무단으로 식지했냐? 토지 사용권 취득하고 식지했냐? 그거 구별하면 돼. 둘로 나누어서.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말하면 나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서 나무 심었는가? 그거 따지라고 말이야. 얘가 지상권 등을 취득하고서 토지 사용권 취득하고서 나무 심었다. 그러면 나무는 상식, 법은 상식 누구 거가 돼야 돼요? 식지한 자 을. 상식이죠? 나무는 내가 나무 심기 위해서 토지 빌린 거니까 나무는 얘 거가 돼야죠. 따라서 결론. 정당 권에서 수목을 식지한 경우는 당연히 토지에 나무는 부합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누구 소유고? 식지한 자 소유고. 이렇게 정답 고르시면 돼. 상식 배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반대로 정당 권한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나무 심었다. 그럼 어찌해야 되고? 합쳐져야지. 부합이 되고.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 넘어가고?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저 나무 뭐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내 거니까. 상식이죠? 여기까지. 상식 정리했나요? 무단으로 심었으니까. 그 다음 농작물도 똑같이. 가부 토지와 의리 농작물을 심었다. 똑같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정당한 권한이 있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누구 거이다? 경작자. 또 똑같이 정당한 권한을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농작물을 갖고 왔다. 그럼 아까 수목은 부합이 됐죠? 합쳐졌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넘어갔어. 만약에 농작물도 이게 이제 우리 상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험에 안 냈을 건데 이게 우리 상식에 반한단 말이야.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농작물을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과 반대로 또 부합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소유다? 똑같이 경작자 소유. 여기가 우리 상식에 좀 안 맞죠? 나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갖고 왔어요.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근데 그 농작물은 누구 거 된다는 거예요? 경작자 소유. 내 토지에 무단으로 심었는데 그럼 이 농작물이 내 거니까 얘는 농작물 갈아엎지를 못해. 내 거 아니니까. 우리 상식이 이게 잘 안 맞죠? 따라서 이제 상식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상식에 잘 안 맞는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이거 상식 가르쳐 준 거고 요걸 많이 물어봐. 그러면 이유가 있어. 왜 수목과 토지는 이런 차이가 있는가? 수목과 토지는 수목이 아니야. 수목과 농작물은 여기 수목은 한 번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생장 기간이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근데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나무를 갖고 있는데 부합이 안 되고 식전자 소유가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수년간 토지에 대한 권령서도 못 한다고. 그죠? 그 농작물은 생장 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또 1년이나 하지 말고 5, 6개월이죠. 아무리 농촌에 안 살아도 1년이나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자연 공부 전혀 안 한 거예요. 5, 6개월이잖아. 벌이든 펴든 5, 6개월이면 생장이 된다고. 거기에다가 수목과 달리 농작물은 생장이 되려면 이 경작자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피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관리하는 와중에 얘가 소유자가 돼지로 또 공시가 돼버려. 이런 사정 때문에 농작물의 경우는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좀 여기에 깔려 있어요. 내 시간이 넉넉하면 이런 것도 가르쳐 주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문제는 푸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대신 이 판례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거 정밀하게 물어봐. 조금만 보면 이의신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도 부합이 안 되고 경작자 소유인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봐요. 두 가지 걸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하고 경작자 소유가 아니라 그 농작물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따로 떼서 또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방금 이런 말 했어요. 왜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 소유로 보냐? 얘가 피도 뽑고 거름도 주고 끊임없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련은 나중에 이 농작물 소유자는 경작자 의리다. 이게 뒤에로 공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경작자 소유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굳이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 이 두 가지를 전제를 꼭 해야 돼. 책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거를 정리해야 되니까 토지에서 지금 책이 이제 두 접시 쓰였으니까 일단은 뒷페이지 248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지금 C번에 보면 수목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 부분에 수목과 농작물이 쓰였는데 수목은 건물부하겠죠. 처리한다는데 건물부하고 틀린다. 얘는 건물부하고 처리한다는 게 잘못된 거고. 약간 그걸 무시하고 타인의 임하에 권한 없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그 이야기야. 식지한 임목의 소유권은 부합이 되니까 임야 소유자 기소한다. 일단 맞죠? 그렇지. 그 반대도 기억해야 돼. 정당한 권한에서 식지한 경우는 부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농작물 써놨죠. 한편 농작물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 경작한 경우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는 경작자가 입법하게 토지사는 전문자를 배 쓸데없는 소리 잔뜩 써놨지만 입법의 경작한 경우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판례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경우 당연히 경작자 소유고, 권한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경작자 소유지만 대신 뭐가 핵심이냐? 이 두 가지가 거기는 다 빠졌어. 뭐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숙해서 독립성이 있어. 그 다음에 뭐 갖출 필요도 없이, 명인방법 갖출 필요도 없이. 요걸 물어봐 시험에서. 거기 그대로 해갖고 문제 못 푼다고. 내 말 하셨나요? 이렇게 나누어서 사과하라고 착대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권한 있냐 없냐로 수목, 농작물이. 거기 일부만 지금 써놨잖아. 그 다음 저 앞에로 보면은 그걸 집에 가서 읽어라. 거기는 이제 제대로 좀 써놨어. 몇 페이지를 넘기냐면 148페이지 펴보세요. 148페이지 펴보라고. 거기 뭐 농작물 나와있죠? 잤나요? 그때 건너뛰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기억번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좀 제대로 써놨어. 동그라미 기억번 두 번째 줄 뒷꼴랑지 보세요. 농작물이 뭐해서 성숙해서 독립한 물건으로서 찾았나요? 148페이지. 자, 다시.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이게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A는 이게 A고 로마자 1은 이거고 동그라미 기억 찾나요? 두 번째 줄 찾나요? 뒷구절 거기 있잖아. 농작물이 뭐해서 성숙해서 독립한, 여기 핵심 포인트. 그 다음 네 번째 줄 명인방법을 갖추는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거기 있죠? 그 구절들을 신경 쓰라고 말이야. 여기는 그래도 그걸 써놨어. 다시 뒤로 돌려서 다시 7번 보세요. 건물. 이제 토지가 딱 정리가 됐으면은 토지는 어떻게 하냐. 건물, 수목이 접단, 농작물로 순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부합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부합. 토지는 이제 정착물 딱 검토하면 되고 건물에 대한 부합. 요거는 이제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요. 이게 지금 가부 건물인데 여기에다 의리한 놈이 뭘 덧붙여 이렇게. 그래 이게 건물 합쳐진다. 요게 이제 건물에 대한 부합인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갑소유 건물을 의리한 놈이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증개축한다. 이런 게 건물의 부합일까라고 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증개축이나 떠올릴 수 있겠죠. 토지는 이제 뭐 심고 짓고 이런 거지만 건물에 증개축하는 그렇게 가부 건물에다가 의리한 놈이. 그러면 이 건물의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아까 토지의 경우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냐 안 했냐,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요게 부합을 올렸죠. 권한이 없으면 부합, 있으면 부합이 안 되고. 그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건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의리한 애가 전혀 정당한 권한이 없이 그야말로 무단으로 여기 인부들 들어서 증개축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 같으면은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다른 놈이 와서 뭐 나무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그러겠지만 이거는 그럴 일은 없죠. 따라서 건물의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고 앉았으면 정신병자예요. 무단으로 증개축할 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럼 이제 뭐를 따져야 되느냐. 사례도 이렇게 주어놓는다고 말이야.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권을 갖죠. 건물 사용소도 정당한 권한이 있어.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증개축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증개축분이 건물 합쳐지는가 요걸 따져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건물에 증개축분이 부합이 되는가 여부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독립성 유무라고 말이야. 아까 토지하고는 달래. 토지는 이제 정당한 권한이냐 없냐가 중요한데 건물에 대한 부합은 독립성 유무라고 말 이렇게. 정당한 권한 이런 거 물어보면 또라이고 권한이 있고 이렇게 임차인이 건물을 증개축했다. 그러면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부합 여부가 달라지는 거야. 첫째, 독립성이 없다. 예를 들면 요 임차인이 집을 빌려서 목욕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엉망진창이 되나 욕실 내부를 증개축했다. 담배 피려고 베란다 나갔더니 베란다가 삐끗거리길래 돈 들여서 내 돈 들어서 베란다 증개축했다. 이런 건 독립성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임차인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내 돈 들어서 증개축을 했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잖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독립성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증개축 부분이 건물에 부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르면 돼. 그럼 누구 소유가 된다? 임대인 소유. 임대인 소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이제 가수들이고, 그때 돈은 누가 지출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투하자본은 회수를 해야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투하자본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수하도록 해서 임차인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주 중요해. 그런 걸 시험에서 물어봐. 뭐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가르쳐 드렸어. 임차인은 민법 626조에서 무슨 청구권? 이때 이제 비용 상환 조건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볼게.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다음 반대로 사고, 이번에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다. 전기수도시설처럼. 그럼 이거는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구 소유가 돼요? 부속시킨 자. 그게 이제 우리 민법 256 단서인데, 정당한 권한에서 부속시킨 경우는 부속시킨 자. 여기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임차인 소유가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가 전기수도시설을 했어요. 여기 한 200만 원 들었다 치자 그 말이요. 그러면 내 거니까 임대차 종료되면 이걸 수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게 건물에 부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거해버리면 20만 원 값이도 안 나간다고. 그럼 임차인이 투하자본 회수를 못해요. 따라서 이런 거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투하자본 회수를 하도록 해서 임차인에게 또 권리를 인정해 준대.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내 것 당신이 사라고. 그걸 646조 무슨 청구권을 이야기를 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거래. 임차인이 갖는. 이걸 시험에서 또 지겹도록 출제를 이렇게. 따라서 임차인이 갖는 부속 매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이런 거예요.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로 임차인일 것. 이런 거 이제 부속 매수 청구하니까. 둘째, 그 부속물이 뭐가 있을 것? 독립성이 있을 것. 그래서 누구 소유일 것? 임차인 소유일 것. 요때 내 것 당신이 살아. 그게 부속 매수 청구권이야. 요거는 이제 요 밑으로 가는 거 이렇게. 독립성이 있으면. 없으면 우로 가고. 그래서 임대차에서 비용상환 청구 부속 매수 청구권 이해하려면 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도 출제를 이렇게. 3년 전에 이렇게 출제를 했죠. 이렇게. 부합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부합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 부속 매수 청구권.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 그 책에 있는 거 읽어봐도 문제 못 풀어. 이렇게 정리를 하라면 건물에 대한 부합은. 하나 듣나요? 그 건물에 대한 부합 248편 B번에 써졌는데, B번은 그 하나만 한 소리 써놨잖아요. 그래갖고는 문제 못 푼다고. 저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임대차 관련해서. 핵심은 부합 여부는 독립성 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합을 나누어서, 토지에 대한 부합은 정착물, 건물, 소목집단, 농작물 딱 정리하고, 건물은 증개축 딱 정리하고, 이렇게만 하면 돼. 이 부분이 집중 시험에 나오니까. 나머지는 여러 개 또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 호나, 가공 같은 것도 시험에 낼 일 없고, 호나, 가공도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산에만. 이런 거를 정신이 올바로 바뀐 출정 같은 데 내질 않아요. 다 동산에만 해당이 됐다면 제껴보라고 말이야. 여력 있으면 읽어보면 모를까. 그 다음 소유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겠죠. 이 부분은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물건적 조건의 기본 원리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 말이야. 먼저 반환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 찾았죠? 밑으로 내려가세요. 청구권자 소유에서 동그라미 A번, 동그라미 A번 잤나요? 요거 이런 거를 사례로 하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신축 미등기 건물 칠판 읽지 말고 칠판 설명할 때는 제발 좀 설명 좀 듣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읽으라고. 거기서 읽어봐야 여러분이 이해 못해. 여기서 말해줘 이상은.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드려야 된다. 그 습관을 빨리 고치시라고. 실력 늘리고 싶거든.
그래야지 기획에 남아 들어야지. 기획에 남으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그 설명할 때 책 봐버리면 기획이 안 남는다고. 자꾸 내가 말을 반복하잖아. 미등기 건물, 을에게 매가, 이걸 묻는 사례라고. 요즘 시험에 미등기 건물이라는 사례 문제를 하도 출제하는데 이 경우에 미등기 건물 매수력 인도 얘가 점유. 미등기요. 소유자 아니고 따라서 매매대금 완납 인도 받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민법 형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고 별짓거리 다 해도 등기전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 못하고 더 나아가서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권도 취득을 못하고 이거 항상 전제 딱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얘가 점유하는 건물을 제3자 병이 침탈 뺏어갔다 그 말이요. 뺏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물권적 조건 당연히 행사해서 얘한테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문을 잘 봐야 된다는 거. 먼저 이 미등기 건물은 매수인이 지문 잘 봐야 돼요. 소유권을 주장해서 얘한테 물권적 반환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겠죠. 현재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이라고.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적권 행사. 대신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적권 행사 못하겠지만 뭐는 할 수 있느냐?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3자에서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적권을 얘가 매도인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는 있다. 요 판례예요. 판례는 딱 여기까지 설명이 돼 있어. 그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지금 추가시켜야 될 게 있다고.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 뭐를 묻느냐? 요거는 소유권을 지금 묻는 거. 우리 소유권 부분 배우니까. 근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점유권 공부했죠? 그걸 같이 물어봐. 요 을은 얘한테 뭐는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점유권은 같잖아. 뺏어가면 점유권이 침해당했잖아. 소유권 침해당하는 일 없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유권만 써놓은 거라고. 대신 점유권에 기인한 뭐는 할 수 있어? 물권적 반환적권 행사했다. 이런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문제 풀 때. 제가 하는 말 같았나요? 지금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요?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이가 물권적 반환적권만 그 판례에 써놨다고. 근데 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문제 풀 때는 얘가 점유 인도받는다 꼭 주어놔. 그러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잖아 얘한테. 그러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적권은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요거는 여기 안 써졌어 지금이. 요 부분 안 써졌다고 점유권이. 근데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그다음 명의신탁의 경우에 동그라미 B번 제일 밑에 또 나왔죠. 명의수탁자만이 대의적 소유로서 소유물 반환적권 가진다. 찾나요? 왜 그래요? 대의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잖아. 따라서 다시 칠판 집중. 거기 밑에 이제 판례가 D페이지까지 그 쓰여 있는 건데 잠깐 이 판례도 명의 땅 물어볼 때 워낙에 출제를 해. 따라서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본단 말이요. 지금 감문중, 문중 신탁자, 토지는 문중 거. 탈법 목적 없이 문중이 문중 토지에서 종소 늘 명의로 명의 신탁. 등기는 얘 앞으로. 수탁자, 신탁자. 이거는 명의땅 약정이 유인경이기 때문에 탈법 목적이 없는 한 문중이 명의땅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주니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문중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제3자가 볼 때는 얘가 소유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팔았을 때 얘는 어찌 됩니까? 권리조합도 생겨받았으니까 선악불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도 직업도록 묻지만 이것도 많이 물어. 이 판례처럼 요 수탁자 명의 이 토지에 대해서 제3자 병이 침탈, 뺏어갔다. 또는 이 토지 위에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또는 방해지가 조건 행사해야죠. 자, 이건 묻는 거예요. 누가 행사할까요? 을이 아니면 갑. 이거는 대의적인 문제잖아. 얘가 소유자죠? 얘 소유자 아니잖아. 얘가 소유자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 행사하는 거 이렇게. 대신 신탁자는 뭐 하면 돼? 직접 소유자는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 행사 못하고 얘는 얘가 얘에 대해서 상당 물권 조건을 대의 행사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묻는 게 하나가 있어. 지금 저번 주 또 뭐를 가르쳐 줬느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제3자 병이 원인무효 등기를 딱 해놨어요. 직업도록 물어봐요.
원인물 등기. 그럼 얘가 소유자죠. 얘가 마소등기 청구할 거라고 그렇게. 마소등기 청구 이렇게 소유자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물권 조건 일종이니까. 신탁자는 직접 소유권에 기인한 마소등기 청구는 못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서는 마소등기 조건을 얘가 얘를 대의행사하면 돼요. 이때 이걸 물어봐. 그러면 대의행사니까 등기가 마소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명의대 약정 해지하면 등기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럼 이때 이제 이걸 또 물어보게 돼 있어. 이 신탁자가 마소등기 청구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이더라? 마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합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하는 이걸 항상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물어봐요. 신탁자가 진정한 등기명의 합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얘한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하세요. 원리를 가르쳐줬죠. 저번 시간에. 얘가 진정한 등기명의 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두 가지 전제 요건. 186조에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포함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안 됐으면 187조에서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 돼. 그러면 진정명의 등기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가능해. 첫째, 등기 안 돼 있죠. 둘째,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대조로 얘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결론, 얘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할 수 없음. 이렇게 정답 고르면 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얘는 이제 마소등기 조건을 대의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갖고 놀아야 된다고 이걸. 그거 좀 책에 써놓은 거예요. 물론 책은 이제 그냥 신탁자가 직접 소유권을 주장해서 물권 조건 행사는 뭐한다. 수탁자가 행사한다. 그것만 써놨지만 신탁행위 명의대 약정의 유효인 경우 신경을 많이 쓰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시험이 엄청나요. 이미 물권 조건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소유권하고 물권적 조건, 물권하고 물권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 따라서 이전하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 뭐한다. 저번에 가르쳐줬죠. 그 판례가 거기 써있는 거고 세 줄짜리 직업도록 출제 정리 딱 하고 사례 문제로도 하도 물어보니까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또 판례 하나가 우측까지 씌었네. 이게 2001년 12월 11일자 판례인데 이것도 사례 문제에서 10년째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그 판례고 제일 밑에서부터 우측까지 이 판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절대로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 10년째 나온 것이니까. 지금 판례 내용이 이런 건데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 이 토지를 을에게 매각했는데 미등기 현재 등기는 이대로 얘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미등기 부동산은 매수인 그럼 현재 법률상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는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을이라는 애가 이 토지를 병에게 또 매각을 해서 미등기 상태에서 또 인도 얘도 지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 얘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말할 것 없어요. 줄 것 다 주고 토지를 인도받고 백날했어도 얘네들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 매도인이 내가 소유자다 병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토지 반환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하도 물어본다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환 청구 뭐 한다는 거. 그럼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 이유가 뭐냐?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뭐 한다는 거. 아니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뭐 한다는 거.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이 있으면 그럼 이걸 따져보라고. 두 사람은 지금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그다음 매매 효력으로 토지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비록 등기 전은 안 받았지만 얘도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게.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조건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미등기에서 매매했으면 동일한 이유에서 얘도 매매 효력으로 토지를 당연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간다고 말이야. 그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이 있으면은 현재 법률상 소유자가 나락하더라도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 뭐 한다. 이걸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에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 봐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행사하거나 그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의 없는 이익이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계속 묻고 있는데 이상하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이걸 앞으로 반드시 물을 거라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보세요. 현재 지금 법률 소유자는 갑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소유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법률상 오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매매 효력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얘네들한테 있잖아요. 얘네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나무 토지 점유해서 이득 취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분할 청구도 못한다. 마지막 구절까지. 그거는 지금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 묻게 돼 있다고. 소유물 분할 청구 못한다는 직업대로 출제하니까. 그거 딱 정리하고 마지막에 5분만 쉬고 오세요. 지루하니까 5분만 해. 마지막 수업이 5분만 쉬고 오시라고 해.